안녕하십니까. 에듀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실기필답형 기출문제 2014년도 4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각 갈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보게 되면 원심력에 의하여 양수되는 원심식 펌프로서 안내날개가 없는 것을 볼류트 펌프라고 배웠죠. 그래서 가는 볼류트 펌프고, 그 다음 안내날개가 있는 것을 터빈 펌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번 같은 경우는 터빈 펌프가 되는 건데, 자, 우리 이전에 이론 때 배웠었습니다. 뭐냐? 펌프의 종류 중 원심식 펌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원심식 펌프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볼류트 펌프, 그리고 두 번째가 터빈 펌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원심식 펌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기 임펠러죠. 임펠러의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케이싱을 하게 되면 이 케이싱 내부가 진공이 잡히는 거죠. 임펠러가 계속 원심 운동을 하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진공에 의해서 이렇게 유체가 흡입되어서 토출되는 형식을 원심식 펌프라고 했는데, 자, 이때 회전 날개가 없는 요 기본 형태의 펌프를 볼류트 펌프라고 한다면, 이 터빈 펌프는 뭐였습니까? 내부 구조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원리 역시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가 진공 잡히면 흡입, 토출이 되는 형식인데, 이 터빈 펌프 내부에는 안내 날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내 날개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유속은 감소할 수 있어요. 대신에 수압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볼류트 펌프 같은 경우는 안내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유체를 빠르게 이렇게 수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터빈 펌프는 안내 날개가 있죠. 그러면 이 날개는 유체에 있어서는 저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속은 감소해요. 대신에 수압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안내 날개로 이렇게 확 밀어주니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곳까지 물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터빈 펌프는 볼류트 펌프에 비해서 고양정에 쓴다 라는 거고, 이 볼류트 펌프는 터빈 펌프에 비해서 저양정용으로 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양정으로 쓰기 위해서 더 높은 수도압을 얻기 위해서 이런 안내 날개를 설치하는 것이고, 이렇게 안내 날개가 있는 펌프를 터빈 펌프, 없는 펌프를 볼류트 펌프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원심식 펌프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가는 볼류트, 나는 터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그림은 2회로식 온수 보일러의 단면도이다. 각 화실 가에서 마가 지시하는 부위의 명칭을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그 번호를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단면도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려놓고 보니까 뭐 같아요? 요거 입형 보일러죠. 입형 보일러. 그래서 입형 보일러의 한 종류인데, 요거를 이제 온수 보일러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답을 알려드리고 요 구조도를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구조도는 한 번 정도 이해를 하시고, 이왕이면 해설해보면 구조도가 딱 나옵니다. 그걸 보고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구조도가 바뀌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도를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한번 이해를 시켜드린다면, 일단 명칭이 어떻게 되냐? 가는 요게 급탕수 출구,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난방수 출구. 자,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급탕수 입구가 되고요. 그리고 라 같은 경우는 난방수, 요게 입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입구 표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급탕수 입구도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 난방수 출구는 나가는 거 표시하고, 급탕수 출구는 나가는 거 표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간접 가열 코일, 간접 가열 코일이 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온수 보일러라고 했기 때문에 내부에 온수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내부에 온수가 들었다라고 칩시다. 온수를 채워가지고 난방시켜서 이렇게 보내주는 형식입니다. 이때 보일러 같은 경우는 원래
난방 전용 물론 있겠죠. 근데 보통 보면 난방과 급탕을 동시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왜? 어차피 물 끓이는 거 거기에 난방수로 이제 방열기로 보내주는 물도 가열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급탕수 우리가 손 씻을 때 샤워할 때 쓰는 그런 물도 같이 가열해주면 어때요?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뭐 따로따로 설치하는 경우는 만약에 보일러가 있다면 잘 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러에서 여기서 화염을 취출시키면서 가열을 하죠. 그럼 연소가스가 이렇게 발생되어서 이렇게 굴뚝으로 쫙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부에 있는 물이 가열이 되는 형식입니다. 자, 이때 난방수라는 거는 요게 난방수 입구라고 돼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환수라인이에요. 환수라인. 그래서 환수라인으로 물이 되돌아오고요. 그 다음 난방수 출구라는 건 뭐예요? 이게 급수라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무슨 말이야? 실내에 있는 방열기에 온수를 이렇게 급수해서 방해를 하고 열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난방수 입구 쪽으로 환수를 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환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난방수라는 거는 보일러 밑단으로 들어갑니다. 환수 라인이. 왜 그러냐? 어차피 보일러 내부에서 이 물을 계속 가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뜨거워진 물은 어디에 모여요? 밀도가 가벼우니까 대류 현상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뜨거운 물은 위쪽으로 가려고 할 것이고, 차가운 물은 또 자연스럽게 밑으로 내려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즉 여기서 나오는 방열하고 나오는 환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공급될 때의 그 온수보다 온도가 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뜨거워진 물은 위쪽에 모이니까 당연히 난방용으로 보내려면 뜨거워진 물이 방열기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보일러 밑단에는 난방수 환수 라인이 있고요. 입구죠. 그 다음에 윗단에는 난방수 출구 라인, 급수 라인이 설치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급탕 같은 경우는, 급탕은 별도의 코일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별도의 코일을 집어넣어서 코일 내부에서 요 급수를 보내겠죠. 급수. 차가운 물을 이렇게 보내게 되면 내부에서 코일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내부에서 간접적으로 가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방수라는 거는 직접 가열하는 형식이고요. 보일러 내부에서. 그리고 급탕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간접적으로 가열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일러라는 거는 밀폐된 용기고, 물을 장시간 오랫동안 밀폐된 용기에서 순환을 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은 더러워집니다. 잘못하면은 이게 썩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스케일이라든가 이물질들이 만약에 내가 샤워하는데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접 가열을 설치해가지고 깨끗한 급탕수를 급수하고 그 깨끗한 급탕수를 간접 가열해서 우리가 직접 쓰게 되는 겁니다. 직접 수도를 연결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코일을 뭐라 그래요? 간접 가열 코일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무슨 간접 코일? 이 급탕수를 가열하기 위한 간접 코일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렵지 않죠? 쉬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그 다음 뒤쪽에 있는 해설 참고하시면서 잊지 않도록 이왕이면 한 번에 딱 정리해서 외워두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문제 가부터 답이 가는 2번, 나는 3번, 다는 1번, 라는 4번, 마는 5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온수 온도의 시공 순서이다. 순서에 맞게 갈로 안에 알맞은 작업명을 아래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관련 문제가 앞에서 2번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넘어갈수록 어때요? 난이도가 조금씩 늘어나죠. 그래서 보기의 내용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렇게 설치 순서의 내용들도 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시공 그 순서는 동일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시고 차근차근 한 개씩 추가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일단 알아보면 처음에 나오는 요 배관 기초라는 게 뭡니까? 기초 시공이죠. 기초 시공.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콘크리트 타설이라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자, 그래야지 처음에 바닥을 다져놔야지 우리가 뭐 방수 작업도 하고 단열 처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초 시공 콘크리트 타설 위에다가 뭘 합니까? 제일 먼저 방수 처리를 하죠. 방수 처리. 자, 그리고 방수 처리가 끝나면 그 바로 위에 단열 처리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도 알죠? 받침재 설치. 받침재 설치는 왜 합니까? 배관을 놓기 전에 받침재를 놔줘야지만 배관이 이렇게 쑥 가라앉는 걸 막을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받침재를 놓았으니 이제 나는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배관 작업. 그
그 받침대 위에다가 배관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 문제에서는 그 다음에 뭐였어요? 보일러 설치라고 했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뭐가 추가됩니까? 공기 방출기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공기 방출기와 보일러가 같이 있을 때는 공기 방출기를 먼저 설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기 방출기를 설치해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보일러 설치 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보일러를 설치했으니 팽창 탱크를 설치하고 그리고 굴뚝을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요 순서 새로 나왔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굴뚝을 설치하고 나면은 보일러가 전반적으로 다 설치가 되었죠. 자, 그래서 보일러가 모두 설치가 된다면 수압 시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콘크리트 깔기 전에 수압 시험 하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보일러의 누설부도 찾을 수 있고 배관이 깔려 있으니까 배관이 노출되어 있어야 누설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압 시험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수 순환 시험 및 경사도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정확한지, 온수가 흘러가야 될 방향으로 구배를 잘 줬는지, 그리고 온수가 제대로 잘 순환을 하는지, 어디 막힌 곳은 없는지 노출되어 있을 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온수 순환 시험 및 경사도 조정까지 끝이 났다면 골재를 충전합니다. 골재 충진 작업. 요거는 앞에서 봤던 작업이죠. 그래서 골재 충진 작업은 뭐예요? 시멘트를 깔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두는 작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골재 충진 작업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몰타르를 바르기 직전에 해준다 라고 이전 문제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골재 충진 작업을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 마지막에 시멘트 몰타르를 바르면 되는 것이고, 그 이제 시간을 줘서 양생 건조 작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문제에 비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추가되긴 했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기억해야 될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온수 보일러에서 보온 시공을 하기 전 열 손실이 1000kcal/h, 보온 시공을 한 후 손실 열량이 2000kcal/h라면 보온 효율은 몇 %인지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맞추라고 주는 문제죠. 그래서 보온 효율 이타는 Q0 분의 Q0 빼기 Q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Q0라는 게 보온 전 열손실, 그리고 Q라는 게 보온 후 열손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Q0 빼기 Q 하게 되면은 보온 후에 아낀 만큼의 열량이 나온다. 그게 보온 효율이 된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그대로 넣어서 풀어보게 되면 보온 전 열손실 분의 빼기 보온 후 열손실 2000. 그래서 빼보면 얼마 나오겠어요? 한 8,000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8,000 나누기 만 하면은 대충 이렇게 어림잡아서 봐도 한 80%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정확하게 적어야 되니 퍼센트로 바꾸고 싶으면 100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을 구해보면 요게 80%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계산 과정에, 그래서 만약에 공식까지 적고 싶으면 여기도 100을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요 밑에 숫자 내용만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 과정 적어주시고 답란에다가 80%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일러의 자동 제어 장치 ABC에서 다음 약어들의 명칭을 한글로 쓰시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 가번 같은 경우에는 A, C, C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예요? 오토 컨버지션 컨트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뭐였습니까? 오토 자동, 컨버지션 연소, 컨트롤 제어. 자, 어때요? 약어에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오토 컨버지션 컨트롤, 자동 연소 제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 나번 같은 경우에는 FWC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예요? 피드 워터 컨트롤이라고 해서 자동 급수 제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자동 연소 제어, 자동 급수 제어 또는 연소 자동 제어, 급수 자동 제어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정답이니까 편한 대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추가를 또 해드리면 답엔 없습니다만 요런 게 있었죠. 뭐 예를 들어 다라고 합시다. 다라고 하고 STC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스팀 템퍼레이처 컨트롤이라고 해서 스팀 뭐예요? 증기, 템퍼레이처 온도, 컨트롤 제어,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묶으면 뭐가 돼요? 요거 세 가지를 묶으면 A, B, C 이거 뭐죠? 오토 보일러 컨트롤이라고 해서
자동 보일러 제어가 된다. 자동 보일러 제어에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이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는 자동 연소 제어 또는 뭐 연소 자동 제어,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자동 급수 제어 또는 급수 자동 제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난방 면적이 120m 자승인 사무실에 온수로 난방하려고 한다. 열손실 지수가 150kcal/m 자승 아워일 때 난방부하 kcal/h와 방열기 소요 쪽수를 계산하시오. 단 방열기의 방열량은 표준으로 하고 쪽당 방열 면적은 0.2m 자승으로 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난방부하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가번의 난방부하. 그래서 이 난방부하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난방부하 구하는 공식은 Q는 스몰 q 곱하기 A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Q라는 게 난방부하 kcal/h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스몰 q라는 게 요게 kcal/m 자승 hour라고 해서 뭐 방열기로 치게 되면은 방열기 인 면적당 1시간에 발생되는 열량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처럼 지금 손실열이라고 주면은 면적당, 그 실의 면적이죠. 실의 단위 면적당 1시간 동안 손실되는 열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는 요게 실의 면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쪽수를 구하게 되면은 요게 방열기의 면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A라는 게 면적이었죠. 면적. 그래서 미터의 자승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손실되는 열량이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면적을 하게 되면 실 전체에서 손실되는 열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난방부하라는 게 뭐 있습니까? 난방부하라는 거는 겨울철에 손실되는 열량을 보정하는 개수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 이 전체 총 손실 열량이 난방부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헷갈려들 하지 마세요. 이 공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는 것 뿐이니까 우리가 이해만 딱 하고 있으면 이 공식 하나로 대부분의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 가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는 요 스몰 q를 소요 방열량이 아닌, 소요 방열량 또는 표준 방열량이 아닌 손실열로 봐야 됩니다. 손실열. 그리고 이게 뭐 여기서는 열 손실 지수라고 봐야 되네요. 그래서 이 손실열 여기 있는 그대로 적을까요? 문제에 맞게끔 적을게요. 열 손실 지수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대로 풀어보면 Q는 열 손실 지수가 150 kcal/m 자승 hour가 돼요. 그래서 면적당 1시간에 150kcal만큼 손실되고 있다. 그리고 곱하기 면적 하게 되면 면적이 120m의 자승이죠. 그래서 전체 총 손실 열량이 나온다. 그게 난방부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없애주면은 kcal/h라는 난방부하가 나오죠. 그래서 난방부하가 지금 구해보면 18,000 kcal/h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게 가번의 답이 돼요. 그래서 요게 풀이 공식이 되고,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적으면 계산 과정이 되고, 그 다음 답란에다가 별도로 18,000 kcal/h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번 보겠습니다. 나번은 뭐예요? 방열기 소요 쪽수입니다. 쪽수. 그래서 우리가 쪽수를 구할 때는 어떤 공식을 푸느냐? 요 공식인데, Q는 스몰 q 곱하기 A라는 공식인데, 여기다가 쪽수를 구하려면 곱하기 N만 넣어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소요 방열량이 되고, 얘는 쪽당 방열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쪽이 된다. 섹션 수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대로 넣어줍니다. 이 쪽수를 구할 때는 당연히 열 손실 지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방열기의 쪽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방열기의 열량을 넣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단 방열기의 방열량은 표준으로 하고 라고 했으니까 표준 방열량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수 보일러이기 때문에 표준 방열량 450이 되죠. 그래서 단위 적어보면 kcal/m 자승 hour가 될 거고, 곱하기 쪽당 방열 면적은 0.2 m 자승 per 쪽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n수를 구해야 돼요. 이때 난방부하는 얼마입니까? 앞에서 구했죠. 앞에서 우리가 18,000이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18,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항해야 되죠. 우리가 n을 구해야 됩니다. n은 이항하면 얘들 두 개 내려가네요. 450 곱하기 0.2 분의 18,000.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과정에는 요 공식을 넣어주시면 돼요. 요 공식, 요 위에 거 유도 공식까지 굳이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넣어주면은 이제 감독관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 요 공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 단위 환산 한번 해보면 요게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되고, 얘는 쪽당 방해 면적이니까 미터 자승 퍼 쪽이 되고, 위에 건 난방부하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되잖아요.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아워 사라지고 면적 사라지니까 쪽만 남죠. 요게 역수치에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쪽수를 구하게 되면 200쪽이 나오네요. 200쪽.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 과정에 적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답란에다가 200쪽까지 적어 주셔야 돼요. 200쪽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관의 높이 표시 기호에서 BOP-EL 100에서 BOP-EL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배관의 높이를 표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해설에도 나오지만 EL, 그리고 TOP, BOP, 그리고 GL, 그리고 FL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해설에 어차피 그 뜻이 나오니까 제가 적진 않고, 어떤 내용이냐면 얘들은 사실상 하나씩 쓰는 거는 뭐 하나씩 쓸 수도 있지만 하나씩은 따로 잘 안 써요. 왜 그러냐면 별도의 기준이 없으면 EL이라는 것만 예를 들어봐도, EL은 배관의 요 가운데 있죠. 배관의 중심을 기준으로 파이프의 높이를 표시한 방법인데 별다른 기준이 없어요. 어디서 파이프의 센터까지인지를 표시를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사실상 따로 한 개씩 쓰는 경우는 잘 없는데, 만약에 한 개씩 쓴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 지역에 파이프를 딱 설치했을 때 다른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지역의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EL 같은 경우는 배관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게 요 EL입니다. EL. 그래서 배관의 높이를 파이프의 중심에서 표시하는데 별다른 기준을 표시해 주지 않는다면 지역의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의 높이를 표시하는 거를 EL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TOP 같은 경우에는 탑 오브 파이프라고 해서 별다른 기준이 없다면 요 지역의 해수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이프의 위에 탑 오브 파이프죠. 탑 오브 파이프. 그래서 배관의 윗면을 기준으로 해서 요 해수면까지의 높이를 표시한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OP 같은 경우에는 BOP는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마찬가지 다른 항목이 없다면 해수면입니다. 전부 해수면이에요. 그래서 요 바텀 오브 파이프거든요. 그래서 배관의 요 밑면 있죠. 밑면에서 해수면까지의 거리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GL, FL은 얘들은 뭐냐면은 GL이라는 거는 그라운드 레벨이라고 해서 포장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이프의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만약에 GL이 붙게 되면 포장된 지표면 있죠. 도로 이런 거, 바닥, 도로, 바닥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파이프의 높이를 표시해라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FL이라는 거는 플로우 레벨이라고 해서 층입니다. 층. 이렇게 여러 개의 층이 있으면 각 층의 바닥을 기준으로 파이프의 높이를 표시해 줘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개씩 쓰게 되면 정확한 기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지금 거기 나온 것처럼 조합을 해서 쓰는 겁니다.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대로 표시를 해볼게요. 자, 표시 기호에서 BOP, EL, 100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이런 거죠. 자, BOP라는 거는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파이프의 밑면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밑면에서 여기 EL이라는 거는 파이프 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없다면 해수면인데 얘들은 기준이 있어요. 어디? 바텀에서부터 중심까지. 그래서 요 거리가 100mm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BOP, EL의 뜻은 무엇인가? 배관의 중심선에서 요 바깥지름 아랫면까지의 거리를 뜻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 요게 EL이 아니고 GL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GL이란 거는 제가 말했죠. 포장된 지표면.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된 지표면 도로입니다. 도로에서부터 요 파이프의 바텀, 밑면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장된 지표면에서 요 밑면 거리가 100mm가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없을 때는 통상 보면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지역의 해수면.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도시를 할 때 배관을 표시할 때는
두 개 이상을 조합해서 쓰겠죠. 그래야지 정확한 표시가 되니까. 만약에 층에 설치된다라고 하면은 FL, 플로어 레벨을 기준으로 뭐 바텀 혹은 탑을 표시를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외우려고 하면은 어렵지만 이해를 하면은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써진 그대로 내가 이해를 하고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7번 문제에서 BOP-EL이라고 했기 때문에 배관의 중심선에서부터 배관의 바깥지름 아랫면까지의 거리를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프로판 1km몰 연소 시 이론 산소량과 탄산가스 발생량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뭐 단위로는 노말 미터 3승으로 표시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단 해가지고 C3H8 요게 프로판입니다. 프로판이 산소와 결합해서 완전 연소될 때 완전 연소식이 표시가 되는데요. 요거는 친절하게 완전 연소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쉬운 문제예요. 근데 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C3H8이죠. 요게 프로판인데 프로판이 연소하려면 산소와 화합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개를 화합시키는 게 연소가 되는 거예요. 산화 반응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연소를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요런 석탄가스, 그래서 탄산가스, 석탄가스제는 CO2와 완전 연소하게 되면 수분이 발생하게 돼요. CO2와 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완전 연소하려면 얘들이 몇 몰 혹은 몇 킬로몰이 필요하냐 이런 뜻인데, 자, 기본적으로 이 프로판이라는 거는 탄소가 3개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탄소 CO2에 탄소가 3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완전 연소되려면. 그리고 탄소가 3개고 수소는 몇 개입니까? 수소는 8개예요. 그래서 H2 중에 수소가 8개가 되려면은 H2니까 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 하면은 8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탄소와 수소를 맞췄으니 산소의 양을 찾아보는 거야. 그럼 산소가 어떻게 되느냐? O2기 때문에 O2 곱하기 3개 하니까 일단은 6개 나와요. CO2에서 6개가 나옵니다. 산소가. 그리고 여기 수분에서 H2O에서 산소가 4개가 나오는 거죠. 4개. 그럼 2개 더하면 몇 개? 1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10개가 되려면 O2기 때문에 5가 들어가주면 되죠. 그러면 5 곱하기 2에서 10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양쪽의 분자수가 모두 이제 맞아지는 거죠. 요럴 때를 우리가 흔히 완전 연소다 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서는 맨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요렇게 연소하고 나니까 발열량이 24370 kcal per 노말 미터 3승이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판이 완전 연소하게 되면은 1m 3승당, 노말이라는 거는 표준 상태죠. 표준 상태에 1m 3승당 24370 kcal의 열이 발생하더라,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수치는 우리 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연구해서 이렇게 좋은 정보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발열량이 요렇게 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뭐 발열량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 이제 완전 연소 공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 가번에 보면 이론 산소량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O2의 양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럼 O2라는 거는 일단 보세요. C3H8 프로판을 보게 되면 앞에 아무것도 없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1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 1이 생략된 거를 우리가 단위로 나타내게 되면 1kmol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앞에 5가 있죠. 그러면 5kmol이 되는 거야. 그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요 1을 제가 킬로몰로 했으면 요거는 5kmol이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1몰이라고 표시하잖아요. 그럼 얘도 5몰이 되는 거예요. 단위가 통일되어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요 CO2의 양은 3kmol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제가 킬로몰로 쓴다라고 했으면. 그리고 몰로 쓰고 싶으면 얘는 3몰이 연소를 했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해서 이렇게 3몰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킬로몰로 하고 싶으면 3kmol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이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거는 프로판이 1kmol 연소 시에 이론 산소량이 몇 미터 3승 발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판이 1kmol 연소할 때 산소는 5kmol 연소하는 거잖아요. 그쵸? 5kmol 연소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요
킬로몰이 미터 삼승으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배웠어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서 보면 표준 상태, STP, 노말 상태죠. 여기서도 보면 단위가 노말 미터 삼승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노말 상태에서는 모든 기체의 최적은 1km몰당 22.4 미터 삼승의 단위를 가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하세요. 만약에 1km몰이라고 하잖아요. 1km몰이라고 하면 22.4 미터의 삼승이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1몰이라고 하면 요거는 22.4 리터가 됩니다. 요 관계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편하실 거예요. 자, 어쨌든 1km몰이 모든 기체가 22.4 미터 삼승의 최적을 가졌으니 산소 5km몰이 연소했다라는 소리는 최적으로 따지면 22.4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미터 삼승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2 노말 미터의 삼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가? 이 프로판 1km몰이 연소할 때 산소는 5km몰 발생하니까 5km몰 곱하기 22.4에서 산소의 양을 킬로몰이 아닌 미터 삼승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계산 과정이 되고 답란에다가 112 노말 미터 삼승이라고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요 정도 이해하셨으면 이제 쉽죠? 나번 같은 경우에는 CO2 발생량, CO2 발생량을 물었으니 CO2는 몇 킬로몰 발생했습니까? 3킬로몰 발생했네. 그래서 3킬로몰 곱하기 22.4를 하게 되면 요거는 답이 67.2 노말 미터 삼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 과정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답란에다가 67.2 노말 미터의 삼승. 그래서 이 노말이 중요한 거예요. 노말이 뭔데? 표준 상태. 그래서 표준 상태여야지만 여기다가 22.4를 곱할 수 있는 겁니다. 표준 상태가 아니라면 이 최적이 다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스 문제 풀 때는 요런 노말 표시를 잘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기 1은 보온재의 구비 조건을 적은 것이다. 갈로 안에 적당한 용어 또는 단어를 보기 2에서 선택하여 찾으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하나씩 읽으면서 바로 풉시다. 동그라미 1이 작고 동그라미 2는 커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보온재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되죠. 보온재 뭔데? 다른 말로 단열재라고 하잖아요. 열이 지나가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은 작아야 되고 그리고 보온 능력은 커야 되겠죠. 보온재니까. 자, 그리고 나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땡땡 강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튼튼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답번에 보시면 가볍고 비중이 작을수록 좋죠. 그래서 가볍고 비중이 작아야 한다. 작아야지 우리가 취급하기 좋고 그리고 시공하기가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번 같은 경우는 흡습성이나 흡수성이 작아야 되죠. 흡습성,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크게 되면은 열 전도율이 증가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습성이나 흡수성은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다음은 온수 보일러 팽창 탱크와 팽창관의 설치 시 주의사항이다. 각 갈로 안에 가장 알맞은 수치나 용어를 아래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단 팽창 탱크가 보일러 외부에 있는 경우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뭐 하나씩 읽으면서 바로 풉시다. 이전에 이론 시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론 잘 들어오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번부터 보면 개방식 팽창 탱크 최고 부위 방열기의 높이가 1m 이상 높게 설치한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방열기보다 팽창 탱크를 높이 설치해 줘야 됩니다. 왜 그래요? 불응축 가스, 공기를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1m 이상 높게 설치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나번 같은 경우는 팽창 탱크의 재료는 100도씨의 온수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수의 온도는 어때요? 보통 한 100도씨 전후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고온수식 같은 경우는 100도를 넘을 수 있고, 뭐 저온수식, 일반 온수식 같은 경우는 100도씨 밑에만 90도씨 후반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온수 보일러더라도 팽창 탱크의 재료는 100도씨의 온도를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 다번 같은 경우는 팽창관의 끝부분은 팽창 탱크 바닥면보다 25mm 정도 높게 배관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거 왜 그래요? 이렇게 팽창 탱크가 있고 밑에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 이 팽창관이 보일러 팽창 탱크 요 바닥면보다
높이를 어떻게 합니까? 25mm 정도 높게 설치해 줘야 되죠. 그 이유는 이 밑바닥에 팽창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버리면 밑바닥에 있는 이물질이 팽창관 쪽으로 들어가서 팽창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25mm 정도 바닥에서 높여서 팽창관을 설치해 주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다번 같은 경우는 25mm. 그 다음 라번 같은 경우는 개방식 팽창 탱크에는 물의 팽창 등에 대비하여 인체, 보일러 및 관련 부품에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수관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수관을 다른 말로 오버플로어 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버플로어 관 위쪽에 이런 식으로 우리 드레인관이 이렇게 있으면 드레인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버플로어 관은 수위가 이렇게 있을 때 내부에 있는 온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팽창하게 되면 수위가 이렇게 확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버플로어 관을 설치하는데 이 오버플로어 관을 일수관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라번의 답은 일수관이 되고 뭐 오버플로어관 적어주셔도 답으로 인정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규정에 보면은 일수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정확하게 일수관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번 같은 경우는 밀폐식의 경우 배관 개통 내의 압력이 제한 압력 이상으로 되면 자동적으로 과잉수를 배출시킬 수 있도록 방출시키는 거죠. 방출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밀폐식에는 방출 밸브를 설치해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도 정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